한송리는 강을 등지고 낮은 산자락을 끌어안은 작은 마을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 마을 어귀의 은행나무들이 한꺼번에 노랗게 물들어 사람들은 그 풍경을 두고 마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라 말하곤 했다. 그 은행나무 길 끝에 정신표구라는 작은 표구사가 있었다. 간판은 빛이 발해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었다. 낡은 서화를 새 비단으로 감싸고 찢어진 그림의 모서리를 한 땀 한 땀 메워주는 곳.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박만수, 71살의 노인이었다. 박만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작업대 앞에 앉아 풀을 쓰고 비단을 다듬는 데 썼고 손님이 와도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늘 작은 소리로 오르내렸다. 좋은 의미로 오르내리는 법은 드물었다. 20년 전 한송경로당의 보수 기금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 있었고 그때 기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박만수였다. 돈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박만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일이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다. 증거가 없다는 것과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 표정이 묘하게 달라지곤 했다. 그 미묘한 변화를 박만수가 모를 리 없었다. 그날 이후로 박만수는 한송경로당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로당이 곤란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 슬쩍 도움을 보태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봉투에 담겨 사무실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고 명절이면 쌀 한 포대가 누구의 이름도 없이 마루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의 손길인지 궁금해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따뜻한 일은 따뜻한 채로 두는 것이 좋다고 여겼을 뿐 그 손길의 주인이 박만수라는 사실을 짐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경로당 회장 최영달은 그 시절의 일을 잊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박만수와 한 동네에서 자라며 젊은 시절부터 묘하게 어긋난 사이였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최영달은 예시를 들먹였고 마을 모임에서 박만수의 이름이 나오면 을의 눈살을 찌푸리며 한마디를 보탰다. 사람이 한번 그런 짓을 하면 말이야. 평생 그 버릇 못 고치는 거야. 굳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아들었다. 그런 발언이 반복될수록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박만수에 대한 인상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갔고 그 굳어진 인상은 좀처럼 다른 시선으로 바뀌지 않았다. 박만수에게는 딸 지연이 있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지연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 예실로 마을에서 받는 시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그녀를 더 멀리 떠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통화는 짧았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너는. 그 이상의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잘 오가지 않았다. 지연은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그 작은 표구사에서 홀로 겨울을 나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깊이 들여다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가끔 전화를 끊고 나면 괜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기보다는 일상의 바쁨 속으로 서둘러 흘려보내곤 했다. 그해 늦가을 한송경로당에는 새로운 얼굴이 하나 늘어 있었다. 이수님이라는 이름의 할머니였다. 옆 동네에서 왔다고만 알려졌을 뿐 자식이 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수님은 매일 오후 늦게 경로당에 나타나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말없이 일어나 사라지곤 했다.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는 일도 드물었다. 다만 박만수의 표구사 앞을 지날 때면
그녀는 늘 걸음을 한 박자 늦추었다. 유리문 너머로 풀을 개고 있는 노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시기였다. 그 모습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표구사 안에서 등을 보이고 앉은 박만수만은 그 발소리의 머뭇거림을 매번 느끼고 있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 경로당 건물의 낡은 전기 배선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다. 회계를 맡은 직원이 견적서를 들고 왔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최영달의 말에 서류를 도로 가방에 넣고 돌아갔다. 올겨울만 버티고 내년 봄에 고치면 되지. 누군가의 그 말에 다들 별다른 이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전열기와 오래된 콘센트는 그렇게 또 한 번의 겨울을 향해 묵묵히 버티는 일을 떠맡았다. 그 무렵 박만수는 매일 밤 작업실 불을 끄기 전 창문 너머 경로당 쪽 불빛을 한참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은 그 버릇의 이유를 그 자신조차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매듭 하나가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만은 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표구사 안에는 박만수가 손대지 않고 한쪽 벽에 세워둔 액자가 하나 있었다. 20년 전 경로당 보수 기금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맡겨졌던 낡은 글씨 한 폭이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로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박만수는 그 글씨를 끝내 완성한 채 누구에게도 건네지 못한 작품으로 남겨두었다. 가끔 손님이 그 액자를 가리키며 누구의 글씨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주인 없는 글씨입니다 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 한 줄짜리 대답 안에는 그가 굳이 풀어 설명하지 않는 긴 사정이 접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만수를 두고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하나는 손끝이 야무지고 일을 허투루 하지 않는 장인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때 마을의 돈을 만진 사람이라는 흐릿한 의심의 얼굴이었다. 두 얼굴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굳이 따져보려는 사람은 드물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법이었다. 박만수 또한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에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쪽을 택했다. 억울함을 입 밖에 내어봐야 돌아오는 것은 더 깊어진 의심뿐이라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이미 배운 사람이었다. 이수님 할머니에 대해서도 마을에는 소문이 많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본래 도시에서 큰 살림을 하다가 무슨 사정으로 작은 동네로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정확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들 한 가지는 입을 모았다. 이수님이 유난히 말을 아끼고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경로당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일 뿐 옆자리에서 오가는 이야기에 끼어드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박만수의 표구사 앞을 지나는 순간만큼은 이수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걸음이 느려지고 시선이 한 박자 머무르고 입가가 옅게 떨리다가 다시 평온해지는 그 짧은 순간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로당의 하루는 단조롭게 흘러갔다. 아침이면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점심에는 봉사자들이 날라다 주는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최영달은 회장 자리에 앉아 경로당의 살림을 도맡았지만 살림이라는 것이 늘 빠듯했다. 후원금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건물은 해마다 낡아갔다.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익명의 손길은 꾸준히 이어졌고 그 손길 덕분에 경로당은 큰 위기 없이 겨울을 넘기는 해가 많았다. 다만 그 손길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끝내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따뜻함을 지키는 방법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박만수의 일상에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풀을 쏘고 오래된 그림을 펼쳐 손상된 부분을 살피는 일이 반복되었다. 가끔 지연에게서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가 왔지만 그는 답장을 늦게 보내는 버릇이 있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을 골라야 할지 늘 망설여졌기 때문이었다. 딸에게 차마 꺼내지 못한 말들이 그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 말들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못한 채 표구사의 묵은 풀냄새 속에 함께 잠겨 있었다. 그렇게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고 가을은 깊어졌고 첫눈이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그저 한 해의 끝을 향해 차분히 흘러가고 있었다. 누구도 그 평온함 너머에 어떤 불씨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다. 표구사의 낮은 처마 밑으로 저녁 바람이 스칠 때마다 박만수는 오래된 풀냄새와 함께 그 바람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은 하루가 되기를 조용히 바랐다. 첫눈이 내리고 사흘이 지난 밤이었다. 한송경로당은 여느 때처럼 저녁 7시가 되자 불이 꺼졌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리하던 봉사자가 문을 잠그고 떠난 뒤 건물은 어둠 속에 조용히 남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 한쪽 구석, 낡은 콘센트에 꽂혀 있던 전열기 하나가 그날 밤 꺼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깜빡 잊고 끄지 않은 그 작은 부주의가 몇 시간 뒤 무엇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경로당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마을 부녀회에서 작은 모임을 가진 탓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와중에도 이수님은 구석 자리에 남아 낡은 사진첩 같은 것을 무릎 위에 펼쳐두고 있었다. 봉사자가 할머니, 문 닫을 시간이에요 하고 일러주었지만 그녀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하고 작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밤 그녀가 건물 안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마을의 정적을 깨운 것은 멀리서 들려온 둔탁한 폭발음이었다. 곧이어 한송경로당 창문 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그 불빛을 발견한 것은 새벽 산책을 나섰던 이웃 주민이었다. 그는 다급히 마을 사람들을 깨웠고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채 15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불길은 이미 건물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저마다 겉옷만 걸친 채 마당으로 뛰어나왔고 어두운 새벽 공기 속으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빠르게 번져갔다. 표구사의 창문으로도 그 불빛이 비쳤다. 박만수는 늦도록 작업대 앞에 앉아 있다가 창밖이 이상하게 붉어지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로당 지붕 위로 솟아오르는 불기둥이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쳐간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 시간에 저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는가? 평소라면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떠올렸다. 이수님이 가끔 늦은 시간까지 경로당 구석에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동시에 부녀회 모임이 그날 있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익혀온 신중함과 본능적인 다급함이 동시에 부딪혔지만 결국 다급함이 모든 망설임을 앞질렀다. 그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른이 넘은 몸으로는 무리한 속도였지만 그 순간 그의 다리는 나이를 잊은 듯 움직였다. 가는 길에 그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고 무릎이 시린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뛰었다. 경로당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이웃들이 모여들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그러나 불길의 기세가 거세어 누구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 박만수는 주저없이 옆 건물의 수도관에서 물을 받아 겉옷을 흠뻑 적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릴 틈도 주지 않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현관 안으로 몸을 던졌다.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는 듯했고 눈은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박만수는 낮은 자세로 바닥을 더듬으며 구석방 쪽으로 향했다. 평소 이수님이 즐겨 앉던 자리였다. 손끝에 천자락이 닿았을 때 그는 그것이 사람의 옷자락임을 곧바로 알아챘다. 이수님은 연기에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여전히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박만수는 그것을 황급히 그녀의 품속에 밀어넣고 그녀를 등에 업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천장의 잔해를 피해 다시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머리 위로 불씨가 쏟아져 내렸고 어깨와 팔 여기저기에 뜨거운 통증이 스쳤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밖으로 나온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순간 말을 잃었다. 옷은 군데군데 타들어 있었고 손등은 벌겋게 부풀어 있었으며 등에 업힌 이수님은 의식이 없었다. 누군가 다급히 담요를 가져왔고 곧 도착한 구급차가 두 사람을 실어 가려 했다. 박만수는 구급대원이 이수님을 들것에 옮기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자신의 몸을 살피러 다가오는 손길을 슬며시 피해 사람들 사이로 한 걸음 물러났다. 연기와 어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차츰 옅어져 갔다. 누구도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다. 정확히 어느 틈에 그가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조차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흐릿하게만 남았다. 날이 밝은 뒤 진화 작업이 끝난 경로당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무너져 있었다. 소방 당국은 잔해 속을 수색했지만 또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후에 진술에서 현장에서 한 사람만을 태우고 떠났다고 말했다. 이수님이었다. 박만수는 그렇게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를 업고 나온 직후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잿더미 속을 살피며 행여 다른 흔적이 있을까 한참을 뒤졌지만 신발 한 짝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그 깨끗함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 서울에 있던 지연은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웃의 전화를 받고서야 화재 소식을 알았다. 아버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곧장 짐을 챙겨 첫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통화를 떠올리려 애썼다. 평소와 다름없는 짧은 안부 인사였다. 특별한 낌새도 작별 같은 기색도 없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을에 도착한 지연이 마주한 것은 잿더미가 된 경로당과 그 앞에 모여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자 황급히 말을 삼켰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들 사이로 그녀는 분명히 들었다. 그 양반이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 낮게 흘러나오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연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누전으로 추정되었지만 박만수의 실종이 길어지자 조사의 방향에는 조금씩 다른 시선이 섞여들었다. 담당자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한 표현조차 마을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점점 다른 모양으로 부풀어 올랐다. 누군가는 그가 경로당에 오래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표구사 운영이 근래 어려웠다는 소문을 보탰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이야기들은 며칠 사이 마을 전체를 빠르게 휩쓸었다. 수색대는 야산과 인근 강변까지 범위를 넓혀 박만수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의 자취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구사에 남겨진 물건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다급히 짐을 꾸려 떠난 사람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그저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의 풍경 같았다. 그 어긋난 인상은 수사를 더욱 갈피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가 도망친 것인지, 어딘가에서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누구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지연은 매일 표구사 앞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이 대신 문을 열어주었고, 밤이 되면 불 꺼진 작업대 앞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손길이 남은 풀통과 가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 작은 도구들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도구들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평소와 달리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주인 없는 글씨라던 그 액자였다. 그녀는 그것이 왜 그날따라 유독 단정하게 놓여 있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한참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날도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차가운 풍경 속에서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지를 끝없이 헤아려 보았다.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박만수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점점 또렷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의심으로, 그리고 다시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빨랐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도 잊은 채 어느새 다들 같은 결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정자에서도, 시장 어귀 좌판에서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고, 화제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질 때마다 조금씩 더 선명한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 과정에서 처음의 사실은 점점 옅어지고, 대신 누군가의 짐작과 상상이 그 자리를 채워 들어갔다. 한 사람의 인생이 몇 마디의 입소문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그 흐름을 이끈 사람은 최영달이었다. 그는 경로당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진작부터 말했잖습니까. 그 사람, 한번 손버릇 든 사람은 평생 못 고친다고. 회의에 모인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몇몇은 맞장구를 쳤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박만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 그가 이순임을 얻고 불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대신 그가 그 직후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유독 또렷하게 남아 모든 의심의 중심을 차지했다. 최영달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을 따로 붙잡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고, 그 반복은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굳히는데 후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 최영달과 박만수의 묵은 갈등은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자랐고 젊은 시절 같은 처녀를 마음에 두었던 적이 있었다. 그 처녀는 결국 다른 동네로 시집을 갔고 그 일과 더는 상관없는 세월이 흘렀지만 최영달의 마음속에는 묘한 경쟁심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마을에서 누군가와 비교당할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박만수를 떠올리며 더 날카로워졌다.
20년 전 경로당 기금이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박만수를 의심하고 그 의심을 사람들 사이에 퍼뜨린 사람도 바로 최영달이었다. 당시 최영달은 마을 이장직을 노리고 있었고 경로당의 관리, 부실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할 처지였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박만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기금을 맡았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발언 이후로 이장 선거에서 그는 무난히 자리를 차지했고 박만수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진 채 마을의 변두리로 밀려났다. 세월이 흐르며 최영달은 그 일을 정의로운 지적이었다고 스스로 정리해 두었고 그 정리된 기억 속에서 자신이 박만수에게 입힌 상처는 점점 작아져 있었다. 그는 가끔 술자리에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치 자신이 마을을 지켜낸 사람처럼 으스대곤 했다. 그 시절의 진실은 따로 있었다. 사라진 기금은 실제로 박만수가 손을 댄 것이었지만 그가 가져간 것은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그 무렵 마을의 한 가정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박만수는 경로당 기금에서 일부를 비밀리에 빼내어 그 가정에 전달했다. 정식으로 처리하면 회의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 가정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박만수는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채워 넣을 생각으로 우선 일을 저질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끝내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도움을 받은 가정에게 그 비밀이 알려지는 순간 그들이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차라리 자신이 의심을 짊어지는 쪽을 택했다. 그 가정은 훗날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했고 세월이 흐르며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다. 박만수는 자신이 짊어진 의심을 풀어낼 유일한 증인들이 떠나간 뒤로 굳이 진실을 밝히려 애쓰지 않았다. 변명을 한다 해도 이미 마을에 굳게 박힌 인상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 여겼고 무엇보다 그 가정의 사정을 다시 들춰내는 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그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의심 속에서 버텨왔다. 누군가 그에게 그 시절을 직접 물어온 적도 드물게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저 다 지난 일입니다. 하고 짧게 답하며 화제를 돌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번 화재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손가락을 들었다. 누군가는 박만수가 표구사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경로당 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나 다른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정작 한송경로당 건물에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 추측을 막아세우지 못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가 오래전 받은 모욕을 잊지 않고 복수를 벼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두 이야기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모순을 따지기보다 그저 들리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쪽을 택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추측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채로 마을 곳곳을 떠돌며 점점 더 단단한 모양을 갖추어 갔다. 지연은 그 모든 소문의 한가운데서 홀로 아버지를 변호해야 했다. 그녀는 면사무소와 경찰서를 오가며 수색 진척을 묻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그녀를 보고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발걸음을 돌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억울함과 서글픔이 동시에 차올랐지만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풀어놓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가끔 회사에 휴가를 핑계로 며칠씩 마을에 머물렀고 동료들에게는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집안일이 있다고만 둘러댔다.
진실을 설명하는 일조차 부담스러운 시기였다. 경찰서에서는 담당 경찰 정승우가 사건을 맡고 있었다. 그는 다른 직원들보다 신중한 편이었고 떠도는 소문에 쉽게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지연이 찾아갔을 때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심만으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은 지연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돌려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마디였다. 정승우 역시 사건 현장의 몇 가지 정황이 일반적인 방화, 사건과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어긋남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사건을 단정 짓기 전에 좀 더 차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그는 창밖으로 지연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시간을 버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약간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표구사에 들러 잠시 앉아 있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손때 묻은 도구들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평생 자신의 억울함을 입 밖에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것이 아버지의 강인함인지 아니면 그저 너무 오래 둘러둔 슬픔인지 그녀는 가늠할 수 없었다. 어릴 적 그녀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저 아버지의 성격이 그런 것이라 여기고 넘겼다. 그러나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한 걸음, 물러섬 속에는 그녀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깊은 사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체통에서 낯선 소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작은 봉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를 쥔 그녀의 손끝은 그동안 쌓인 긴장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나 나쁜 소식일까? 혹은 신락 같은 희망의 흔적일까?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인쇄된 글씨로 짧게 적힌 문장이었다. 걱정 마라. 곧 돌아간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지연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평소 쓰던 말투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손글씨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는 평생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인쇄된 글자로 짧은 안부를 전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지연은 그 종이를 들고 정승우를 찾아갔다. 그는 봉투의 소인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말했다. 발송지가 옆 도시 우체국이네요. 누군가 대신 붙였거나 아니면 직접 가신 걸 수도 있고요. 정승호는 그 한 줄의 편지가 사건을 풀 실마리가 될 수도 혹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단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만약 박만수가 스스로 숨어 있는 것이라면 그를 자극해 더 깊이 숨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봉투째 증거함에 보관하며 지연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을 전체가 이미 들끓는 소문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정보가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더 어그러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옆 도시의 한 작은 요양병원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노인이 입원해 있었다. 화재 다음 날 새벽, 강변 다리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옮겨진 사람이었다. 화상으로 뒤덮인 손과 어깨, 그리고 짙은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상한 목. 그는 깨어난 뒤에도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의사는 일시적인 성대 손상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회복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그는 병원 기록상 임시로 무명 환자로 분류되었고 다행히 인근 자선단체의 지원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입원할 수 있었다. 강변에서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새벽 낚시를 나온 동네 주민이었는데 그는 훗날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그렇게 심하게 다친 분이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셨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 노인은 박만수였다. 의식이 돌아온 첫날 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천천히 정리해 보았다. 이수님을 구해낸 것은 분명히 기억했다. 그러나 그 직후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 이곳까지 흘러왔는지는 연기와 충격 속에서 뭉텅 잘려나간 듯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분명히 그 화재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는 천장의 무늬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몇 번이나 되짚어 보려 했지만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은 끝내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예감보다 더 그를 붙든 것은 다른 걱정이었다. 이수님이었다. 그녀가 무슨 사정으로 그토록 자신을 숨기며 지냈는지 박만수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화재가 나기 몇 달 전, 그는 표구사로 찾아온 이수님을 통해 짧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와 복원을 부탁하던 날이었다. 이걸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이 보면 알아볼 수 있게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박만수는 그날 그녀가 다하지 못한 말 속에 누군가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사정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날 밤 늦도록 그 사진을 매만지며 그녀의 망설임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혼자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병상에 누운 박만수는 자신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 보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구해낸 사람이 이수님이라는 사실도 자연히 알려질 것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를 캐묻기 시작할 것이고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사정 또한 함께 들춰질 가능성이 컸다. 그는 그녀가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 사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잠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그 결심을 몇 번이나 곱씹으며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그러나 딸 지연을 향한 걱정만큼은 그도 떨치기 어려웠다. 그는 병원 복도의 공용 전화를 빌려 떨리는 손으로 인쇄 가능한 작은 문구점을 찾아갔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는 종이에 글을 적어 직원에게 부탁했다. 이 문장을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별다른 의문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짧은 안부가 적힌 종이 한 장이 그가 머무는 도시의 우체국을 거쳐 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 종이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까지도 이 짧은 한 줄이 딸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닿을지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무사히 전해지기만을 바랐다. 병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질 때면 박만수는 자신이 평생 짊어져온 의심의 무게를 다시 떠올렸다. 20년 전에도 그는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의심을 짊어졌고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선택의 무게를 딸이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것이 못내 미안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다. 누군가의 비밀을 지키는 일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일, 그 둘 사이에서 그는 늘 망설임 없이 전자를 택해왔고
이번에도 그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만약 지연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무엇라 말할지를 가만히 그려보았다. 아마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짐작만으로도 그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었다. 노을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병실의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는 오래도록 그 자세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요양병원의 간호사들은 그 말없는 노인을 두고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환자분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늘 창밖만 보고 계시네요. 누군가의 그 말에 다른 간호사가 짧게 대답했다. 사연이 있으신가 보지. 사람들은 그 이상 깊이 묻지 않았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는 말하지 않는 사연을 굳이 캐묻지 않는 것이 일종의 예의였다. 한편 이수님은 한송리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깨어난 그녀가 가장 먼저 입에 담은 말은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안위를 묻는 말이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곁을 지키던 간호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무사히 병원에 옮겨졌으니 안심하라는 말로 그녀를 다독였다. 이수님은 그 말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시 묻지 못한 채 다시 옅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신이 또렷해질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장면만이 되풀이되었다. 연기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끌어안 듯 들쳐업던 그 순간이었다. 병원 관계자를 통해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한송리에 전해지자 정승호는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가 화재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이수님은 아직 모든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진술했다. 누군가 저를 업고 나갔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거기서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 역시 연기 속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던 탓에 그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다만 등에 업혀가는 동안 들려온 거친 숨소리와 낡은 작업복에서 풍기던 풀냄새, 비슷한 향만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호는 그 진술을 받아 적으며 속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풀냄새. 표구사에서 늘 풍기는 냄새였다. 그는 그 단서를 마을의 소문과 겹쳐보았지만 쉽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만약 박만수가 정말로 이수님을 구해낸 사람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방화범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분위기는 더없이 가혹한 오해가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근거가 빈약했다. 그는 우선 화재 현장의 잔해를 한 번 더 정밀하게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수님에게는 본래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정수라는 이름의 그 아들은 도시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여러 곳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였다. 효심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그 사업체는 광고에서 늘 부모를 향한 효심과 정성을 앞세웠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고 문구를 만든 사람의 친모는 정작 그 어떤 시설에도 머물지 못한 채 작은 마을의 경로당 한 구석을 떠돌고 있었다. 그는 사업이 커질수록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더 꺼내기 어려워했고 그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그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다. 3년 전 이수님은 가벼운 기억에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며칠 전 일을 깜빡하거나 가끔 길을 헤매는 정도였지만 아들의 사업에는 그것이 작은 불씨처럼 다가왔다. 거래처와의 자리에서 투자자들과의 만남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우연히 언급되는 것조차 그는 부담스러워했다. 한 번은 명절 모임에서 친척이 안부를 묻자 그는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어머니, 작년에 편찮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한마디는 그날 이후로 가족들 사이에 사실처럼 자리를 잡았다.
굳이 정정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각자의 삶이 바빴고 깊이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여겼다. 그 거짓말은 처음에는 그저 곤란한 순간을 넘기기 위한 작은 둘러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겁고 단단한 굴레가 되어 그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이정수가 이수님을 한적한 요양원에 모셔두었지만 그녀는 그곳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간 그녀는 길을 잃었고 몇 시간 동안 헤매다 우연히 닿은 곳이 한송리였다. 시설에서는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지만 이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수색에 나서면 이미 죽었다고 말해둔 어머니가 사실은 요양원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정이 함께 드러날 것이었다. 그는 결국 신고를 조용히 취하하고 사설 인력을 통해 은밀히 찾아보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그 수색마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그 일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는 쪽으로 기울어갔다. 사설 인력이 보내온 마지막 보고서에는 인근 소도시 몇 곳에서 비슷한 인상의 노인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짧게 적혀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송리에 흘러든 이수님은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또렷이 설명하지 못했다. 다행히 기억은 며칠 만에 대부분 돌아왔지만 돌아온 기억과 함께 떠오른 것은 뜻밖의 안도감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곳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짐도 아닌 채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그녀는 마을의 경로당에 조용히 섞여들었고 굳이 자신의 사정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름조차 본명을 그대로 쓴 것은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아들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가끔 밤늦게 홀로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가만히 그려보곤 했다. 그녀가 박만수의 표구사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었던 이유도 그 미련과 닿아 있었다. 낡은 사진을 복원해달라 부탁하며 아들이 보면 알아볼 수 있게요 라고 말했던 그날. 그녀는 사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동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두려웠다. 자신이 짐이 되어 또다시 외면당할까봐, 혹은 아들이 곤란해할까봐.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만을 표구사에 맡기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그날 밤 새방으로 돌아와서도 자신이 차마 건네지 못한 말들을 혼자 되뇌며 한참을 뒤척였다. 박만수는 그 사진을 정성껏 복원하면서도 의뢰인이 다 하지 못한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짐작했다. 그는 직업상 수많은 낡은 사진과 글씨를 다루어 왔고 그 종이들 뒤에 숨겨진 사연들을 어렴풋이 읽어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완성된 사진을 건네주던 날, 그는 평소와 다르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런 건 직접 들고 찾아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수님은 그 말에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가장 긴 이야기였다. 박만수는 그날 이후로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내리기까지는 곁에서 다그치기보다 조용히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건넨 그 한마디 속에서 누군가를 다시 마주할 용기랑 결코 서두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다. 화재가 난 그날 밤, 이수님이 경로당 구석에서 무릎 위에 펼쳐두고 있던 낡은 사진첩도 다름 아닌 그 복원된 사진이 담긴 것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언젠가 아들에게 다시 닿을 용기를 끌어모으고 있었던 셈이었다. 불길 속에서도 박만수가 그 사진첩을 그녀의 품에 다시 밀어 넣어준 것은 그가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정수는 경로당 화재 소식을 우연히 접했다. 거래처 회의 중 직원이 무심코 띄운 지역 뉴스 화면에서였다. 화면 한쪽에 작게 비친 마을 이름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한송리.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에야 그 이름이 무엇과 닿아 있는지 떠올렸다. 몇 해 전 사설 인력을 보내 어머니의 행방을 알아보던 보고서 어딘가에 적혀있던 지명이었다. 그는 한동안 그 보고서를 다시 찾아보지 않았다.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일 자체가 그에게는 마주하기 싫은 죄책감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내내 그는 동료들의 말소리가 멀게만 들렸고 머릿속에는 오직 그 지명 하나만이 맴돌고 있었다. 뉴스 화면 속 자막에는 화재로 인해 다친 한 노인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짧은 문장이 지나갔다. 이정수는 그 문장을 보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과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어머니라면 마주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그를 붙들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그 병원에 연락해서 최근에 입원한 환자 명단 좀 알아봐. 그러나 그 지시를 내린 뒤에도 그는 며칠 동안 결과를 묻지 않은 채 일상에 자신을 묻어두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에는 이수님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화상 치료 중이며 의식을 회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정수는 그 보고서를 손에 든 채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머릿속으로는 당장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슨 얼굴로 그녀 앞에 서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이미 죽었다고 말해둔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들도 함께 드러날 것이었다. 사업의 평판, 친척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온 죄책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짓눌렀다. 그는 결국 그날도 병원으로 향하지 못했다. 대신 비서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거기 계속 지켜보라고 해. 내가 직접 가는 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 말은 그가 스스로에게 거는 유해였다. 그러나 그 유해는 정작 이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에 그가 곁에 없었던 또 한 번의 부재로 남게 될 운명이었다. 이수님은 병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구해낸 손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사한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간호사들에게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짊어져온 두 가지 외로움을 떠올렸다. 하나는 아들에게서 비롯된 외로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사정을 털어놓지 못했던 한송리에서의 외로움이었다. 그런데 그 두 외로움 사이에서 단 한 사람만은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또렷하게 깨닫고 있었다. 표구사의 그 조용한 노인이었다. 정승호는 화재 현장을 한 번 더 찾았다. 잔해는 이미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그는 소방 당국이 작성한 최초 현장 기록과 사진을 다시 꼼꼼히 살폈다. 현관 근처 바닥에서 발견된 발자국 흔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의 체중이 겹쳐 찍힌 듯 유난히 깊게 눌린 자국이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업고 이동한 흔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표구사를 떠올렸다. 박만수의 작업실에 가득한 풀 냄새, 이수님이 진술에서 언급했던 그 냄새와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 그는 사진 속 발자국의 깊이와
보폭을 줄자로 다시 가늠해보며 자신의 추측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점점 더 굳혀갔다. 그는 표구사를 다시 찾아가 지연의 동의를 얻어 작업실 내부를 살폈다. 오래된 풀통과 비단천, 그리고 벽에 세워진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주인 없는 글씨라던 그 액자였다. 정승호는 그 액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글씨 아래 작은 낙관 옆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20년 전, 바로 경로당 기금 사건이 있던 그 해였다. 그는 그 우연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박만수라는 사람을 둘러싼 사건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았다. 그는 사진을 몇 장 찍어 수첩에 끼워 넣으며 이 액자가 사건의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졌다. 정승호는 그 길로 20년 전 사건의 옛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져 당시의 조사 보고서를 꺼내 읽었다. 보고서에는 기금이 사라진 시점과 그 무렵 마을의 한 가정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었다는 기록이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두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정승호는 그 가정이 이후 어디로 이주했는지를 추적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그의 짐작이 맞다면 박만수라는 사람의 삶 전체가 다시 보일 것이었다. 그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오래전 사건을 다시 들춰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박만수가 머무는 요양병원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쉰 숨소리에 가까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짧은 단어 정도는 어렵게나마 내뱉을 수 있게 되었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을 기다리라고 권했지만 박만수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마을에서 어떤 시선을 견디고 있을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따라 움직여보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말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어느 날부터는 짧은 문장 정도는 더듬더듬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수첩에 글씨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그는 평생 익숙했던 방식으로 풀어내려 했다. 수첩에는 짧은 문장들이 하나씩 쌓여갔다. 지연아, 아버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다만 지킬 것이 있었을 뿐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렴. 그는 그 문장들을 적어두고도 막상 그것을 붙일 용기를 쉽게 내지 못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붙들었다. 이수님이 자신의 사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그녀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매일 밤 그 수첩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서야 비로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박만수와 이수님 사이에 오갔던 시간을 되짚어보면 그 우정은 거창한 사건 없이 조용히 쌓여온 것이었다. 그녀가 처음 표구사를 찾은 날, 박만수는 그녀의 손끝이 낡은 사진을 쥔 채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굳이 사정을 묻지 않은 채 그저 정성껏 사진을 매만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그는 가끔 그녀가 경로당 앞을 지날 때면 작업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손을 흔드는 정도의 작은 인사를 건넸다. 말을 많이 섞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사정을 캐묻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자라나 있었다. 그것은 의심으로 가득한 마을 안에서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었던 드문 평온이었다. 그 평온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각자가 짊어진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내는 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어느 여름날, 이수님이 우산도 없이 표구사 앞을 지나다 잠시 처마 밑에 몸을 피한 적이 있었다. 박만수는 별다른 말 없이 낡은 우산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쓰고 가시오. 나는 어차피 안에만 있을 사람이니. 이수님은 그 우산을 받아 들고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종종 표구사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우산을 슬며시 돌려주려 했지만 박만수는 그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받지 않았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오. 그 짧은 거절 속에는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그녀에게 지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우산은 결국 그녀의 새방 한쪽에 오래도록 놓여 비가 올 때마다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다. 또 다른 날, 이수님이 몸이 좋지 않아 경로당에 가지 못하고 며칠을 알아누운 적이 있었다. 그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들은 박만수는 며칠 뒤 그녀가 머물던 작은 새방 앞에 따뜻한 죽이 든 그릇을 슬며시 놓아두고 돌아갔다. 그릇에는 누구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이수님은 그 풀냄새 섞인 손길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표구사 앞을 지날 때 그녀의 걸음이 조금 더 느려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가끔 그 죽 그릇을 씻어 돌려줄 때마다 그릇 안에 작은 손편지를 함께 넣어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끝내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고단함을 직접 묻지 않으면서도 작은 행동으로 서로를 살피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조용한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박만수는 의심의 대상이었고 이수님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마을의 중심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었기에 오히려 그 변두리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화재가 나던 그 밤, 박만수가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 오랜 시간 쌓여온 조용한 마음의 무게 때문이었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그 무언의 신뢰는 그 어떤 거창한 말보다도 단단하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었다. 병실에 누운 박만수는 그 시간들을 하나씩 곱씹으며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그는 이수님이 스스로 일어서서 아들과 마주할 용기를 찾을 때까지 자신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이 딸 지연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수첩에 적어둔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이제는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정승호는 그 무렵 추적 끝에 20년 전 사고를 겪었던 가정이 옮겨간 도시를 찾아냈다.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가정의 막내였던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었지만 정승호가 사정을 설명하자 오래 묵혀둔 기억을 천천히 꺼내어 놓았다. 그때 누가 도와줬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봉투가 와 있었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그게 경로당 기금이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정승호는 그 말을 들으며 박만수라는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자신이 짐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점점 굳혀갔다. 그는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들이댔던 손가락질이 얼마나 가벼운 근거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정승호는 자신이 모은 단서들을 정리해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화재 현장의 발자국 흔적, 표구사에서 발견된 액자의 날짜, 그리고
20년 전 사건의 진짜 전말까지. 상급자는 처음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확실한 물증이라기엔 좀 약하지 않나. 정승호는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를 덧붙였다. 물증은 약해도 지금 마을에 퍼진 소문이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박만수를 향한 일방적인 손가락질을 멈출 만한 사실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급자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정승호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며칠 뒤 정승호는 한송리 마을에 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의 조사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이 누군가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수님의 진술에서 언급된 풀냄새가 표구사와 일치한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다. 회관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평소라면 끊임없이 떠들썩했을 자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누가 먼저 박만수를 의심했는지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회관 뒤편에 서 있던 몇몇 젊은 주민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소문에 휩쓸렸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돌이켜 보았다. 최영달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표정이 굳어진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작게 던진 한마디에 결국 말려들었다. 그럼 그 양반이 사람을 구하고 사라졌다는 거야? 정승호는 그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떠돌았던 방화범이라는 추측은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관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전까지 박만수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졌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누군가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뒷줄로 옮겨 앉았고 누군가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도 함께 알려졌다. 정승호는 당시 도움을 받았던 가정의 막내가 전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회관에 모인 노인들 중 몇몇은 그 가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 집.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었는데 누군가의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비로소 20년 전의 풍경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일어났던 작은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사실은 가장 의심받던 사람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시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최영달은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평생 마음속에서 박만수를 향해 쌓아온 적대감의 근거가 사실은 자신의 오래된 질투와 손쉬운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이장 자리를 지켜온 세월 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많은 판단들이 실은 누군가를 손쉽게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 생각은 그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든 밤이기도 했다. 그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고 그 짧은 잠 속에서도 오래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과 마주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한참 서성였다. 지연은 회관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건넸고 누군가는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변화가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그토록 오랜 시간 짊어져 온 의심의 무게를 정작
본인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사실이 못내 쓸쓸했다. 그녀는 표구사로 돌아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밤 평소라면 잠겨있던 작업실 서랍을 처음으로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오랜 세월 모아온 손님들의 옛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누구의 사연인지 알 수 없는 그 종이들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침묵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 무렵 정승호는 박만수가 보낸 익명의 편지에 적힌 발송지를 다시 추적하기로 했다. 옆 도시의 우체국 인근 인쇄소를 하나씩 확인하던 그는 마침내 한 작은 문구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노인 한 명이 그를 인쇄해 갔다는 증언을 얻어냈다. 문구점 주인은 그 노인의 인상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손을 많이 다치신 분이었어요. 말은 잘 못하시고 종이에 글을 써서 부탁하셨죠. 정승호는 그 증언을 토대로 인근 병원들을 하나씩 조회하기 시작했다. 진실에 닿는 길이 비로소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그는 늦은 밤까지 병원 명단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화상 환자의 입원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을회관에서 돌아온 최영달은 자신의 집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를 건넨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평소의 자존심이 쉽게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표구사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를 두고도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다. 그 사람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 최영달은 그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 박만수에게 들이댔던 손가락이 이제는 거꾸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연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시선 속에서도 정작 가장 듣고 싶은 한 가지 소식만은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것인지. 그녀는 매일 정승호에게 전화를 걸어 진척 상황을 물었고 정승호는 그때마다 신중하게 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거의 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며칠 전과 달리 이제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연에게는 그 며칠이 마치 몇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밤마다 표구사에 불 꺼진 작업대 앞에 앉아 아버지가 즐겨 쓰던 낡은 붓을 손에 쥐어보았다. 붓 끝에서 느껴지는 거친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을 대신 전해주는 듯했다. 한편 이수님의 병실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의 몸이 회복되며 거동이 조금씩 자유로워지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머물던 한송리 쪽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간호사가 무심코 흘린 마을 뉴스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구해낸 사람의 이름이 박만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마을의 의심을 짊어져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듯 아려왔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 때문에 더 깊은 오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날부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침묵을 지킨 대가가 다른 누군가의 어깨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다는 사실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담당 의사에게 외출이 가능한지 물었다.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만 짧은 외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수님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모두 전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자신이 한송리에서 보낸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누구에게도 속을 터놓지 못한 채 떠돌던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자신을 지켜봐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다. 정승호가 마침내 박만수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낸 것은 화재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도 혹시 모를 충격을 염려해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아버님, 살아 계십니다. 다만 많이 다치셨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곧바로 짐을 챙겨 정승우의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보름 동안 쌓여있던 온갖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안도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가슴을 채웠다. 정승호는 운전을 하며 가끔 거울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지만 굳이 말을 걸지 않고 묵묵히 속도를 높였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은 복도 끝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뒷모습은 영락 없이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몇 걸음을 다가가다 말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다. 다친 손과 어깨에 감긴 붕대, 그리고 한층 야윈 뒷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그 한마디에 박만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딸의 얼굴은 보름 사이 부쩍 헬쑥해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마주 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차올라 오히려 말을 잃게 만든 침묵이었다. 박만수는 말을 하려 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목소리는 쉰 숨소리만을 흘려보냈다. 그는 대신 옆에 두었던 수첩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그 수첩에는 그동안 적어 내려간 문장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수첩을 받아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지연아, 아버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다만 지킬 것이 있었을 뿐이다. 문장을 읽어갈수록 그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수첩의 모서리는 그가 몇 번이나 펼쳤다 접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달아 있었고 그 다른 자국마저도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보낸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왜 진작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지연의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흔들렸다. 박만수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붕대에 감긴 손으로 가만히 덮었다. 말 대신 그는 수첩의 다음 장을 펼쳐 보였다. 그 할머니가 자기 사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먼저 나서면 그 사정까지 다 드러날까봐. 지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아버지가 평생 그래왔던 방식 그대로 이번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헤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글픔과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존경심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지연은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던 또 다른 질문을 꺼냈다. 20년 전 그 일도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박만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첩에 짧게 적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탓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연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아버지가 평생 짊어졌던 침묵의 무게를 비로소 온전히 헤아릴 수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을을 떠나 살며 아버지의 그 무게를 멀리서 짐작만 했을 뿐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죄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이제는 자신도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지연이 그렇게 말하자 박만수는 처음으로 옅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수첩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그래. 이제는 돌아가도 될 것 같다. 그 한 줄의 문장은 그가 보름 동안 짊어졌던 모든 망설임을 내려놓는 선언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옅게 비쳐들고 있었다. 병실 안의 시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함을 잔잔히 채우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기 전 박만수는 담당 의사에게 자신의 신원을 정식으로 밝혔다. 의사는 다소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차분하게 퇴원 절차를 안내했다.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목소리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돌아올 거고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내어 짧게 답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는 거칠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지연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도 반가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 짧은 한마디를 듣는 순간 보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한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송리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연은 마을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아버지를 맞이할지 내심 걱정했다. 그러나 막상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그녀의 걱정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정승우가 미리 소식을 전한 덕분에 몇몇 이웃들이 마을 어귀에 나와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멈춰서고 박만수가 천천히 내리자 사람들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한 명씩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보였고 누군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박만수는 그 모든 인사에 일일이 답하는 대신 그저 옅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연은 마을이 그동안 짊어졌던 부끄러움의 무게도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표구사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빛바랜 글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그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곳을 떠나 있던 보름 동안 세상이 그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할지를 천천히 가늠해 보았다. 지연이 먼저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업실 안의 풍경은 그가 떠나기 전과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풀통과 가위, 그리고 벽에 세워진 주인 없는 액자까지.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던 듯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작업대 위에 손을 가만히 얹은 채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안도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 최영달은 그날 저녁 늦게야 표구사를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박만수가 문을 열자 최영달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내가 미안하게 됐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평생 자존심을 굽힌 적 없던 그에게는 쉽지 않은 말이었다. 박만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화해의 의미가 그 작은 손짓 안에 담겨 있었다. 최영달은 그 손길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결국 눈가가 붉어진 채로 돌아섰다. 그날 밤 지연은 표구사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진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보름 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린 듯 그녀 역시 그 곁에서 스르르 눈이 감겼다.
창밖으로는 늦겨울의 별빛이 고요히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풀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그 익숙한 냄새가 그녀에게는 그 어떤 자장가보다도 편안한 잠을 선물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눈을 떴다. 다친 손으로는 아직 풀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래도록 손대지 않았던 도구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다가 비로소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젠가 아버지가 이수님에게 건넸던 손길과 닮은 말없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죽이 끓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비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평범한 아침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 구부, 늦게 도착한 용기. 며칠 뒤 표구사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수님이었다. 그녀는 아직 거동이 완전치 않아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표구사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눈에 작업대 앞에 앉아있는 박만수의 모습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보름 동안 쌓인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짧은 한마디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수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표구사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익숙한 풀냄새가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 그 냄새와 똑같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었다. 박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아직 또렷하지 않은 목소리로 그는 짧게 답했다. 괜찮으시면 됐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그가 평생 지켜온 방식 그대로 자신의 고생보다 그녀의 안위를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수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그에게 보였다. 이거 결국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더는 숨기지 않으려고요. 박만수는 그 결심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첩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표구사 안에는 두 사람의 짧은 대화만이 오갔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안도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표구사 앞에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이정수였다. 그는 비서를 통해 어머니가 표구사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직접 찾아오기로 결심한 참이었다. 그날 아침까지도 그는 차마 결심을 굳히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가보시겠습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들었다. 운전석에 앉아 한송리로 향하는 내내 그는 몇 번이나 차를 돌릴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떠오른 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부고를 거짓으로 둘러댄 그 명절의 순간이었다.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침묵이 이제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잡게 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노래 한 곡이 묘하게도 그 순간 그의 마음을 더 다잡아주는 듯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한참을 머뭇거렸다. 문 앞에 서서도 손을 들어 두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는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그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표구사 마당에 서 있던 박만수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조용히 작업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이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그럼에도 끝내 끊어지지 않았던 그리움이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왜 이제야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에 더 가까웠다. 이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척들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둘러댄 일,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정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또한 시설에서 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평판이 두려워 신고를 거두어들였던 일까지 한마디씩 힘겹게 꺼내어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오랜 세월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박만수는 그 광경을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이수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래도 와줬으니 됐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는 오랜 원망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큰 용서가 담겨 있었다. 이정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박만수를 향해서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짐이 되지 않게 마음 써주신 것도 나중에 다 들었습니다. 박만수는 그 인사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표구사 창문 너머로 비춰드는 늦가을 햇살이 세 사람이 함께 선 그 작은 방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송리에는 또 다른 소식이 퍼졌다. 이정수가 마을에 무너진 경로당을 새로 짓는데 비용을 보태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그것이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의 지난 시간에 대한 작은 사죄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반기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사죄는 돈으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작이 한 가족의 오랜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마을 운영위원회는 그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는 자리에서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인들을 위한 작은 도서 공간과 상담실도 함께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정수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한송리를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한 채 짧게 인사만 나누고 돌아가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함께 표구사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이수님은 그런 아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고 표구사 앞을 지날 때면 박만수에게도 그 소식을 살며시 전하곤 했다. 이번 주말에 아들이 또 온다고 하네요. 그 말을 전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옅은 생기가 돌고 있었다. 박만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했던 작은 선택들이 결국 누군가의 삶에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의 조용한 보람을 느꼈다. 최영달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 박만수에게 들이댔던 의심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다. 그는 마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어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경로당 재건축은 박만수 선생님께 단청이며 현판 글씨를 부탁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그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마을이 그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그다운 방식의 사과였다. 누군가는 그 제안을 들으며 최영달이 그렇게까지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며 작게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최영달은
오랜만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박만수는 처음에 그 제안을 듣고 손사래를 쳤다. 그런 큰일을 맡기엔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러나 최영달은 직접 표구사를 찾아와 다시 한번 부탁했다. 자네 손끝이 이 마을에서 가장 정성스럽다는 걸 내가 모를 리가 있겠나. 늦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맡기고 싶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낀 박만수는 결국 옅은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수십 년의 응어리가 그 짧은 대화로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날 두 노인은 표구사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래간만에 옛 시절의 다른 추억들을 천천히 꺼내어 놓기도 했다. 지연은 그 모든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아버지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결국 가장 늦게라도 빛을 보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는 마을 분들 시선도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시선이야 늘 있는 거다. 다만 이제는 내가 그걸 견디는 이유가 조금 더 가벼워졌을 뿐이지. 그 말에는 의심을 짊어지던 무게와 화해를 받아들이는 무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기차에 오르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10수. 다시 세워진 자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무렵 한송경로당의 새 건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손을 보태어 작은 잔치를 준비했다. 현판을 거는 날, 사람들은 모두 새 건물 앞에 모여 그 순간을 기다렸다. 현판에 새겨진 글씨는 다름 아닌 박만수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몇 달에 걸쳐 다친 손을 천천히 회복시키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그 현판을 완성했다. 글씨에는 화려한 기교 대신 오랜 세월을 견뎌온 손길만이 담아낼 수 있는 묵직한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작업하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손이 떨려와 붓을 멈추어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연이 곁에서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완성된 글씨를 처음 마주한 순간 박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며 오랜만에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현판이 걸리고 천이 벗겨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글씨 옆에는 작은 글귀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 함께 견딘 자리. 그 짧은 문구를 두고 누군가 박만수에게 의미를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제는 한층 또렷해진 목소리로 답했다. 혼자 견디는 것보다 함께 견디는 것이 결국 더 단단한 법이라서요.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그 말을 손수첩에 적어두기까지 했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한마디가 작은 격언처럼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잔치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떡을 빚어왔고 누군가는 나무를 묻혀왔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노인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풍경 속에서 박만수는 처음으로 마을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누군가 그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말했다.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만수는 잔을 받으며 그 말 한마디가 20년의 세월을 조금씩 녹여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잔을 비우며 처마 아래 모여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이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였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집과 한송리를 오가며 지내고 있었다. 완전히 도시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쉽게 떼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새 경로당 마당에 서서 잿더미가 되었던 자리가 다시 사람들의 웃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역게 미소 지었다. 곁에 선 이정수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은 채 그녀가 바라보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매달 마을을 찾는 일이 더는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이수님은 가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아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풍경인지를 새삼 되새겼다. 최영달은 그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잘못 보아왔습니다. 그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 현판을 마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의 마음속에서 지난 몇 달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마이크를 내려놓은 최영달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박만수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 대신 짧은 목례를 나누었고 그 작은 인사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비로소 차분히 정리되는 듯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모든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아버지의 옆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한 만큼 더 자주 마을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서울에서의 삶도 중요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비로소 절실히 깨달았다. 아버지, 이제 표구사 일도 조금씩 같이 배워볼까 해요. 그녀의 그 말에 박만수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보여준 적 없는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 뒤 박만수는 혼자 새 경로당 마당에 남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불에 타 사라졌던 그 자리에 다시 사람들의 온기가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래전 자신이 짊어졌던 의심과 침묵의 시간들을 천천히 떠올렸다.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한 채 흘려보낸 20년. 그리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화해. 그는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도착하지만 끝내 그 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낸 셈이었다. 마당 한쪽에 심긴 어린 은행나무 묘목이 그날의 바람을 따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작은 나무가 이 마을의 다음 세대를 지켜볼 큰 나무로 자라나는 모습을 언젠가 먼 곳에서나마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표구사로 돌아온 그는 벽에 세워두었던 주인 없는 액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20년 전 의뢰인을 잃은 채 홀로 남았던 그 글씨.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끝에 그 액자를 새로 지어진 경로당 한쪽에 걸어두기로 결심했다. 주인을 찾지 못한 글씨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것이 되어 누구에게나 위로를 건네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박만수는 그 액자를 옮기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창밖으로 비쳐드는 봄빛이 그 오래된 글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그 액자 앞에 한참을 서서 비로소 20년의 묵은 응어리가 완전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표구사에는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다. 마을의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의 100일 사진을 표구해 달라며 찾아온 것이었다. 박만수는 그 사진을 정성껏 받아들며 오래전과 다름없는 손길로 작업을 시작했다. 지연은 그 곁에서 아버지의 손동작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풀을 개는 농도, 비단을 펴는 속도,
모서리를 다듬는 섬세한 손끝까지.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배워가기로 했다. 언젠가 아버지의 손이 더 느려지는 날이 오더라도 이 작은 표구사의 온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주말마다 마을을 찾아 아버지 곁에서 풀 쓰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일하는 그 작은 작업실의 풍경은 이제 한송리에서 가장 평온한 풍경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봄날의 잔치를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현판의 글씨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최영달의 떨리던 목소리를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이수님과 아들이 나란히 서 있던 풍경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한 가지는 한 사람이 평생 짊어졌던 의심이 결국 진실 앞에서 풀려나는 데 걸린 그 더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가르쳐준 것은 분명했다.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짓는 일은 한순간이지만 그 단정을 풀어내는 데는 훨씬 긴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작은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훗날 한송리를 찾은 외지인들에게 전하곤 했다. 봄이 깊어가는 한송리의 표구사 앞으로 은행나무 새잎이 푸르게 돋아나고 있었다. 박만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온 70여 년의 세월이 결국 어떤 한 줄의 글씨로 남게 될지 가만히 그려보았다. 화려한 명성도 큰 부귀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었다고 그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운 의뢰가 들어온 낡은 서화 한 점을 펼쳐들었다. 누군가의 오래된 사연이 또 그 종이 위에 담겨 있을 것이었고, 그는 여느 때처럼 그 사연을 묵묵히 풀과 비단으로 감싸 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 설명란 디스크립션. 경로당에 불이 났던 그날 밤, 한 노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불을 낸 방화범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불길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누군가를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유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손끝으로 낡은 글씨와 그림을 매만지며 살아온 표구사 노인 박만수. 그는 20년 전에도 한번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한 몸에 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경로당 기금,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리고 그 의심을 묵묵히 견뎌온 세월. 그런 그가 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재 속에서 그가 구해낸 사람은 마을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던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을 지켜주기 위해 박만수는 스스로 의심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택합니다. 딸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선택의 무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